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12월 7일부터 원래는 등교 출석 수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수능특강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다들 남국민 선생님 EBS 강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수능특강 교재는 PDF 파일로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놓을 거고요. 갖고 계신 교재가 있으시면은 교재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PDF 파일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출제를 했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문제는 출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안에 있는 지문을 출석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 다루고요. 거기 안에 있는 부분으로 문제를 수정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6월 모의평가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그리고 2018년도 9월 모의평가 하이퍼 리얼리즘, 요거는 등교를 하시면 그때 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들 기출문제니까는 한 번씩들 풀어는 보시고요. 그리고 수능특강도 프린트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프린트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온라인 수업 12월 7일과 그 다음에 11일까지 선생님 차시를 봤더니 독서 1 과목에 해당되는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1차 시는 유영원의 개혁안. 요거 수능특강 교재로 보면요, 5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50페이지부터 요거 첫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유영원의 개혁안, 요거 지문을 보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영화의 내러티브 해가지고요. 요거는 92페이지에 있어요. 92페이지부터는 두 번째 시간 2차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해서 한 번, 두 번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12월 14일부터는 등교 수업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 요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교 수업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17일부터는 2차 지필평가예요. 우리 국어 시험은요, 독서 시험은 언제냐면은 12월 18일이에요. 12월 18일 1교시. 자, 이때 그 시험으로 같이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2차 시 동안에 이 두 개 지문을 완전 푸시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은 객관식은 똑같습니다. 객관식은 총 27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8문제 나옵니다. 우리 1학기 때부터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객관식 27문제 중에서 수능특강에서는 나올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2차 시 동안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교과서 부분에서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출석 수업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부분은 교과서에서 나올 겁니다.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텐데, 이거는 5점짜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95점이 나올 거겠고 해서 100점 만점으로 나오겠죠. 자, 이거는 2차 지필이고요. 그리고 1차에서 획득한 점수
환산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점수 있죠. 수행평가 점수는 아직 모르고 계실 건데 출석하게 된 다음에 2차 집필 끝나고 나면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합산해가지고 2학기 독서로 내신 점수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출석 수업하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유영원의 개혁안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은 50페이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내용 본문 우리 온라인 클래스 22강에 이미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50쪽 준비가 다 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0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제일 처음 부분에 조선왕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문단을 바로 읽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문단별로 한번 제목을 붙여보세요. 가문단, 나문단, 그리고 여기다가 다문단, 그리고 유영어는 여기 라문단. 이 문단별로 이렇게 제목을 다 붙이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이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볼 거예요. 가나, 다라, 마 5개로 정리를 하면서 볼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인문 분야의 글이고요. 이 글의 제목은 유형원의 개혁안이에요. 자, 제목은 유형원의 개혁안.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개혁안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위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왕조는 하면서 조선왕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조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되겠죠. 자, 조선왕조는 관악과 과거제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글자 2개가 나왔거든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관악 그리고 과거제. 자, 관악과 과거제를 미리 옆에다가 써보면요. 관악이라고 하는 것과 과거제라고 하는 거는요. 관악은 인재 양성기간이고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고요. 조선시대 때. 또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제도였죠.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아 하면서 뒤에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재 양성 그리고 관료 수급의 근간. 국가를 운영하였다. 조선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 양성하기 위해 이거 뭡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서울에서는 성균관을 그리고 지방에서는 향교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성균관, 향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16세기라는 시대가 나왔죠. 이따 문제 풀 때 16세기라는 시대가 나오게 되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뭐 15세기나 17세기라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아까 16세기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였으며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에다가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관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져.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관악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 자, 관악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융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였고,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악을 더욱 쇠퇴하게 하였다. 까지가 지금 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문단 내용을 한번, 가문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요했던 내용들을 표시를 해볼까요? 자, 중요했던 내용들만 표시를 해볼게요. 관악이 침체됐어요. 16세기에. 관악이 침체되면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학이 융성하게 된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6세기 관악이 쇠퇴하게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거제 역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는 관악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제도 또한 역시 여기까지 봐도 이미 알 수 있죠. 과거제도 쇠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쇠퇴되었는지.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 이게 원인이 되겠네요. 뭐의 원인이에요? 과거제가 쇠퇴하게 된 원인입니다. 뒤에 다 안 읽어도 벌써 나왔습니다. 자,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자, 나문단의 중요 내용을 한번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과거제 쇠퇴가 될 건데요. 그 쇠퇴에 대해서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과거제의 해당과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인 과거제는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패당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다 합격에만 골몰하게 하여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단어들 있죠. 악영향을 끼친대요. 합격에만 골몰하게 된대요. 다 부정적인 단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이러한 단어의 뜻 같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21강에 보시면은 어휘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표준국어 대사전 어플을 깔아놓고 그걸 찾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2차 시 때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한 번씩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2차 지필고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실제로 여러 대에 걸쳐가지고 축적된 과거시험 모험 답안집이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었고 그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그 인근에 편중되었다. 이는 교육 자원과 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교육에 대한 근간이 계속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제의 폐단과 모순이 심각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A라고 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문단을 읽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EBS 22강에 남궁민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도 보시면은 칠판에다 정리하시면서 읽거든요. 여러분들도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서울과
지방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죠. 그치? 볼까요? 자, 반개 유형어는 해서 사람 이름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 나오면 우선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글은 제목이 유형원이 주장했던 공거제 균전제, 유형원의 제안, 유형원의 개혁안으로 시작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원이 뭘 주장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유형원이 했던 말이 뭔지 그의 주장과 견해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 문단입니다. 이 글은 다문단이 가장 핵심이 되는 문단이에요. 자, 반개 유형어는 관악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앞에서 지금 1, 2문단의 내용이 요거였어요. 1, 2문단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교육과 관료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제 개편을 통한 공거제를 제시하였다. 자, 우리 다문단을 아직 읽지 않았지만 공거제를 제시하였다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다문단은 공거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요. 다문단이 핵심 문단이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렸고요. 다문단의 내용은 유형원이 제시한 유형원의 주장이 될 건데요. 유형원이 제안한 그 주장의 이름이 뭐냐면은 공거제예요. 그 제도의 이름이 공거제입니다. 자, 미리 적고 그 다음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의 그가 누구죠?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거든요. 아니라.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오답으로 나옵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덕적, 그럼 뒤에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부가적으로 놓은 것 뿐입니다.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에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형원의 생각이에요. 자,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성립 운영되는 이숙을 거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하면 돼. 서울에서는 방상 여기 정리했던 거야 이미 다. 지방은 뭐예요? 향상. 각자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서울은 사학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으로 가요. 지방은요, 향상에서 읍학으로 가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달랐다는 거야. 서울과 지방이 달랐다는 거예요. 방상과 향상은 15살까지 다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학이랑 읍학은요 3년 동안 다녔어야 돼. 그리고 중학이랑 영학은 1년 동안 다니는 곳이었고요. 얘네가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 태학, 지금의 대학교 같은 그런 최고 교육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진사원 갑니다. 그 다음에 진사원에서 뭐를 거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검증을 거쳐야 돼요. 검증을 거치죠. 여러 단계에서 이제 검증을 거칩니다. 여기 있죠. 실무에 대한,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야? 7에서 9품에 임명이 된다라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라고 한 거예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우리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
내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문들을 천천히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공고제에서 상급 학교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 그러니까 수령이나 교관이 인재를 선발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학을 활성화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서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역 격차가 사라지고, 왜냐면 지방에서도 애들이 올라오니까, 또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아요. 지방 애들도 올라오니까 궁극적으로 전국 각지가 교화됩니다. 교화의 뜻 찾아보세요.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이상국가는 또 뭐야? 찾아보세요. 자, 해서 다 문단이 핵심 문단이었고요. 여기서 왜 핵심 문단이에요? 반개 유영원의 주장과 견해도 등장을 했고요. 공거제라고 하는 그가 내세웠던 그 공거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거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문제들. 그렇죠? 자, 이제 라문단 가보도록 할 거예요. 라문단에서는 공거제 말고 또 다른 제도가 등장을 하겠죠. 이미 우리 공부 다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라문단 갑니다. 유영어는 또 유영어 나왔네요.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학제 개편은 공거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적 뒷받침은 라문단에 해당되는 뭔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말하는 거야. 이거 너희가 찾아야 돼. 뭔지. 교육을 통해 도덕적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돼.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이걸 만들었어요. 그치? 이게 뭐예요? 이게 라문단의 중요한 제도의 이름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이름 안 나왔으니까. 자,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토지제도라는 점을 간파하여 토지개혁 안으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가 나왔네요. 그렇지, 바로 요거예요. 자, 토지개혁 안으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 라문단의 중요한 내용이네요. 라문단 한번 정리해볼까요? 바로 균전제입니다. 다문단은 제목이 뭐였냐면은 공거제였거든요. 유영원이 제안한 공거제. 라문단은 균전제인데요. 균전제는 어떤 제도였냐면 학제 개편 아니에요. 얘는 학제 개편을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 토지 개혁 안입니다. 그러니까 학제 개편이 아니라 학제 개편을 위한 균전제. 그치, 토지 개혁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균전제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겠죠? 균전제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볼까요? 균전제가 어떤 것들인지. 자, 균전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는 거야.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바꾸는 거죠.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나누어진 토지라도 구성원이 죽으면 국유화 계속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골고루 재분배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골고루는 아니고요. 산업공상 옛날에 있잖아. 조선시대에 맞춰가지고 선비는 우대하고요.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건 아니고요.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적 소유의 개념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균전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마문단 갑니다. 유영원의 개혁안은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당시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맞게 실현이 못 됐거든. 하지만 가치는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5번째 문단입니다. 유영원이 제시했던 이런 개혁안들.
자, 개혁안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공과제랑 균전제입니다. 이 개혁안에 가치가 의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원에 자, 이렇게 이제 본문 다 확인해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시험지에 나오게 될 건데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변형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 하나하나가 이게 왜 일치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일치하지 않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있게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자세하게 공부를 꼭 해주시고요.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들은 이거 똑같이 안 나옵니다. 관악이 왜 스테이냐? 그럼 관악은 공교육이었지. 그리고 뭐 사학은 뭐 사교육이었지. 그게 서원이었고 그리고 관악에는 뭐가 있었지? 하고 지문으로 가서 다시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게 정답이 4번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사적 소유제도가 이것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였구나. 그럼 얘가 공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는 4번은 답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일치하지 않는 게 될까?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영화, 내러티브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